저희 안지혁 교수님, 이기호 위원님, 박영주 교수님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제에 참여해 주셨던 차주현 자문님도 신보혜 단장님, 정규태 센터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자, 6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회 연주랑 포럼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풍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주 듣고 저희가 가야 되나 싶었는데 우리 또 권은경 대표님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센터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발제는 그동안에 이제 예술교육의 영역이나 좀 담론에서 다소 제외되었던 발달장애인의 예술인 교육, 특별히 또 예술인 교육에 포커싱을 주셔서 저희에게 재능의 조기 발현이라든지 예체능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문화예술계의 진출 가능성,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지원, 그것이 이제 생애 단계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 자립의 관점까지 잘 정리해 주신 발제여서 저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예술로서의 인정이나 직업 고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외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체가 가지는 그 예술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예술 제도를 많이 일컬을 때 창작, 예술인의 창작 그리고 매개하는 어떤 유통의 과정 그리고 우리 향유자, 관람자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굉장히 계속해서 또 지속 가능성 못지않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천 사례 오늘 또 두 번째 어떤 발제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이런 연주의 장까지 실천 사례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좀 정책의 구체화가 실현돼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능의 조기 발현 영역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아까 이제 두 번째 발제분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잘하는 것, 어떤 개별화, 이런 창작 능력의 고유성이 조금 증거 기반 아카이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쌓이면 예술인 어떤 그런 지원의 필요성과 자립의 영역이 법 제도가 이제 생겨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정책 연구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 2년 전에는 아동정책 역량평가 아동 권리보장원에서 처음으로 항상 이제 교육에 대한 거나 법제도 또는 미디어 건강 이런 영역에 대한 정책 영역 평가만 많이 됐었는데 이제 유엔의 아동권리보호원 31조의 놀이여가 문화는 모두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아동정책 역량평가의 놀이여가 문화 분야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연구자로 가담을 하면서 그 2년 전에 했었던 연구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정말 그 특수요구 아동의 놀이나 여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우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행 연구나 중앙의 어떤 그 논리나 어떤 설득근거 아까 우리 세 번째 발제자님 얘기해 주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설득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이 미약하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계속 드러났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미랄복지재단의 어떤 사례와 기업 후원 사례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지형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주 전에 토론회 쓰기 전이었는데 1주 전에 이제 육아정책연구소라고 이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을 이제 만드는 곳에서 전체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유관기관 산학연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동권리학회에서 이제 총무이사를 담당해서 대표로 갔을 때 이런 장애 아동 전체를 이제 연구하시는 기관에서 예술인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저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청서, 백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한돼야 되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창 그런 연구 제안을 국가정책기관들에서 받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고 장애 아동과 어떤 그 이주 배경 아동이 이제 같이 이제 사실 묶어져서 그동안 또 연구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분리되어서 또 가령
예술인 교육에 있어서 정규 커리큘럼 과정에서도 우리가 특수교육 또 일반교육 막론하고 이런 그 예술 교과목의 정규 교수진도 조금은 그 장애 예술인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시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6페이지 저희 이제 나누는 프린트물의 56페이지는 이제 제가 그 장애 아동 관련해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 실태에 관한 그동안에 이제 연구됐던 것들을 좀 이렇게 각주 처리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그 예술인 복지 관련된 연구는 우리나라 지금 예술인 복지 1차 계획이 23년도부터 27년도에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애예술인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간은 이제 장애예술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장애예술인 분들은 이제 설문조사를 하기가 조금 그게 더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다니게 됐던 좀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일반 예술인들도 중견 예술인 때 가장 예술 창작을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가면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허들이 되는 시기에서 가장 그 예술의 창작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중견 예술인을 잘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그 생애 발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졌는데, 그럼 장애 예술인도 다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비단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술인 복지를 굳이 이렇게 그 권리 차원에서 지금 사실 나온 내용만 본다면 뭐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되고 조금 더 계약서를 할 때 좀 도우미가 필요하고 사실 이 정도의 내용만 나왔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좀 중앙적인, 그러니까 생애 단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애나 비장애 예술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 그 발제자님께서 잘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 평생을 헌신해 주신 그런 예술인 소양 태도, 그리고 발달장애인 기능 어떤 교육, 그리고 또 예술인 복지 차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업 능력까지 연계돼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그렇게 비용 구성도 이제 내려가는 것들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가 존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 마지막에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미랄재단의 사례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뒤가 사실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블랙마운틴 칼리지가 결국에는 20년, 30년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정규 교육과정 못지않게 예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켰다고 한다는 게 인정이 되고 공감을 샀습니다. 다양한 종단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 못지않게 우리 미랄재단이 계속해서 그 외부 자원 요소와 더불어서 인식, 뭐 상호문화 교류, 상호 호혜적인 교육,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시고 미술까지도 이제 뻗어나가시는데, 이러한 시선과 자원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못 받으셨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토론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좀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존의 이런 다른 예술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여, 과정, 평가, 모니터링 이런 환류 체계를 갔는데 미랄 재단의 사업의 모니터링이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성적인 이야기나 다양한 어떤 담론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장과 발달을 하는 부분이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현실로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냐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세부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런 교육과 배움의 경험이 직업인 예술인으로 사는 것만이 이제 유일한 행복의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재능의 고유성이 전업예술인, 그러니까 업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까지도 보장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공고해지길 원합니다. 사실 캐나다에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발제자님께서 좀 아시는 해외 사례나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아시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발제와 또 대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게 질문만 보고서는 이게 투여 과정 평가 모니터링은 그냥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죠. 네.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 만족도를 하고 그게 참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하거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애 주기별로 체크해서 이 사람이 과연 성장하고 노년기에도 과연 행복한 예술가로 아니면 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느 복지관도 이걸 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인 것으로 그냥 모니터링 정도인 것 같아요. 위랄복지재단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지? 그거를 기업에서 좀 재정을 가져와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투여해서 이들의 삶의 좀 질을 높여줄까라는 데 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지원해 왔고 그게 한 10여 년 지금 지나가고 저희들이 요번에 해보니까 고용까지도 가고 고용 이후에 이제 앞으로 20년도에는 진짜 노년기에 도래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가 투여했던 10년 전에 있었던 본 프로젝트 작가들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 거의 주류에 있는 작가들로 활동하고 있고 음악가들도 그렇게 성장해서 음악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투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스스로 열심히 해오셨다가 저희가 이제 들어서 음악가 성인들을 좀 지원하고 고용해서 어떻게 이 청년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로 학적으로 남기는 거는 이제 우리 미랄복지재단은 아직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참 안타까운 건 미랄복지재단에 아직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소장이 부재된 지 지금 꽤 됩니다. 이게 좀 그건 좀 아쉽습니다. 워낙 우리가 다양한 사업과 현실적인 사업에 너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학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통계치를 대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미래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연구단체가 없어서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 만나면서 저런 분 좀 모셔서 우리한테 딱 주고 이런 거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소스를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그러면 그 소스를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 기관에 부탁해서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아동이나 뭐 여러 청소년 뭐 다양한 국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예술가 쪽에 있어서는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연구 체계들이 아직 없다는 게 너무 좀 아쉽죠.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 가야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필요가 할 때가 되면 저희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노인 카페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내 이제 구딜스토어 내에서 그 매장에 실버 카페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노인 중에 장애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60 이후에 그들의 실버로서 건강하다면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고 있고 장애인들 지금 이제 우리 어령씨 같은 경우는 41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약간 음악적으로는 퇴행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죠. 이 친구를 어떻게 그러면 직업 전환을 시켜줘야 되나? 그럼 구딜스토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일을 도와주면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피아니스트인데 그냥 일하고 싶어가지고 들어온 구딜스토어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토요일날 12시에 모든 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곡을 1시간 준비해서 리사이클 공연 거기서 하는 겁니다. 매주.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 친구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예술인들 중에 정말 교수급으로 좀 빼서 많은 후약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술인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저런 식의 방향을 통해서 노년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이제 미랄에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지만 제 아주 미약한 지식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외 사례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찾아봤고 최근에 이제 우연찮게 찾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 나라가 좀 집중이 되네요. 그래서 첫째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최근에 이제 개인이 그 아티스트인데 이 도료를 통해서 동물들을 그리는 작가 악기라고 하는 작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김병로 선생님께서 백김 선생님이 계속 악기를 데려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연 전시회 해야 된다고 됐죠. 연락이 또 됐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작품을 내보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이제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 그가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개인 컴퍼니를 만들면서 이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의 이 작품들인데요. 보시면 너무 예쁘죠.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 친구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만큼 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컴퍼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전략이 우리가 아직은 좀 부재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하나아트센터라는 데인데 이게 작은 민들레 공동체 같은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한 게 1973년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아트센터라는 걸 크게 만들면서 이분들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정책자들이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먼저 민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역사는 항상. 급박하고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 우물을 파듯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열매가 좀 되어지니까 그럼 정책을 발의하자 해서 2018년에 장애인 문화활동법 추진법을 만들어서 일본이 드디어 이제 민간단체나 장애인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역시 뒤늦게 시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정책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보다는. 네, 그런 게 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 호주의 뚜띠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회사에서 창립을 처음에 했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좀 나오는 단어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누구를 그러면 아티스트로 뽑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뉴로다이버전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신경발달 장애 영역을 아주 크게 더 넓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자폐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장애라든가 난독증, 난선증, 정신건강에 뚜레증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컨퍼런스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기업이 되네? 해가지고 이제 거의 기업화시킨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로 춤추는 데 있고요. 춤추는 프로그램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예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을 만들고 그렇게 막 만들기도 하고 여기 뒤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도 만들고 그다음에 뚜띠 콰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콰이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게더링 웨이브도 있고 컴퍼니 AT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클럽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드라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많습니다. 공간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전시회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뚜띠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되게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되게 독특한 거는 종류를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을 되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음악, 미술, 체육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스튜디오, 방송, 연기, 뮤지컬,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 호주에 있는 그 보험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NDIS라고 해서 이 보험제도가 국가장애보험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는 연금 같은 건데요.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바우처 같은 돈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예술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건데 그 연금을 미리 받아서 여기에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팀이니까 직업이니까 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술하고 싶어? 그럼 다 들어와. 근데 너 돈 없지? 나라가 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여긴 진짜 잘 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 뚜띠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내서 우리 그 문화공간 서촌에서 신재현 작가죠. 그 작가와 함께 뭘 했냐면 뚜띠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가 와서 우리나라의 몇 발달장애인 작가와 즉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걸 전시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한 명 더 데려가서 이제 호주에서 내년 3월에 이제 똑같은 공간 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신의연 작가라고 저희가 IBK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머님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이 친구도 대단한 제주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또 거기 가서 그 뜻뒤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도 좀 그때 가가지고 호주에 한번 좀 여행 겸 사진도 채우고 근데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떤 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티셔츠부터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온라인상에 파는데 꽤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 사회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기업들조차도 여기에 그냥 알아서 이 프로그램에 돈을 대고 해서 정말 많은 발달장애인 신경 모든 부분에 관련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투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 소개하는 프로듀싱, 그다음에 음악가, 작곡가, 편곡, 미디어 아트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간, 이거는 설치 미술이에요. 모델, 여기는 댄싱, 방송, 좀 대단하죠?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소름 좀 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거는 어떤 프로듀싱을 잘하는 사람이 한 번에 만든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20여 년 동안 만들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져서 이거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단체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발전이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선생님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효입니다. 먼저 이제 토론에 앞서서 이건 여기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하신 묵화 측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토론의 주된 내용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관 또 정부 인사에게 꼭 이 내용들이 전달돼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이름센터에서 있었던 정책 토론회에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토론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토론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에게 그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근데 토론회가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4분 정도가 시각장애, 지체장애인 의원들이 계시고
오늘 여기 또 축사 써주신 나경원 위원 같은 분들, 또 아니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라던가 서울시 문화정책과, 아니면 또 장문원, 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런 기관들에다가 꼭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정책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장애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무기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보혜 단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실력적으로 승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얘기만 전해줄게요라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현실적인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당연히 발달장애가 있고 뭐 시각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주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가겠다라고 가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전은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지민 언니 역할로 나왔던 그 정은혜 작가라고 있어요. 다음 중은 작가. 그 작가가 KTV에서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의 제목이 장애는 없고 예술만 있을 뿐. 요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력적으로 높아지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 되고, 안드레아 보첼리나 뭐 스티비 원더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도 이 사람들이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감안하고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력이 기반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애까지 있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장애가 있는 음악가구나로 연결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됐을 때 이제 장애 예술가의 스토리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23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오타니 50 홈런 50도루 했던 그 홈런볼이 61억에 낙찰이 됐대요. 네. 이게 그 MLB 공인구가 한 개당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공 하나가 15만 2,500개 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같은 공이지만 이게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술단 또 예술단원이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특별한 공연을 기획하고 또 연결하고 협업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제장애인 페스티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데 많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목표를 세워서 지원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는 장문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받아서 거기에 대한 좀 도전, 목표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의 예술단, 장애인 예술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들, 또 미술 전공하셨던 분들이 그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행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문원의 심의위원 하면서 되게 다양한 장애예술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좀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뭐 계획서안에 목적이라든가 뭐 정량평가라든가 뭐 정성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작게는 뭐 글씨체, 폰트, 맞춤법, 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 봐도 여기는 준비가 돼 있다, 여기는 준비가 안 돼 있네, 한눈에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문원에서는 이런 거 행정 관련된 그 세미나 같은 거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홍보가 필요한데, 저의 예로 들면 제가 이제 관현명의 전통예술단이라는 시각장애인 국악예술단에서 팀장을 하면서 1년에 한 120회 정도의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바쁜데, 그 와중에서 19년 말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연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막 직원들이 막 카메라 배우고 편집 배우고 하면서 되게 어설픈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쌓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여서 직접 대면 공연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을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걸 추진해서 20년도에 한국, 중국, 일본 시각장애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온택트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그게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중국, 베트남 시각장애 연주자들하고 또 온택트 공연을 진행하고 그렇게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했던 연주자들하고 우리 협업 공연을 해보자 해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공연도 하게 되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약간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베트남 공연을 막 준비하고 야근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피파에서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이게 약간 스팸 전화인가 했었는데 실제 조직이 전화가 왔었고 저희들의 영상을 보고 저희들을 초청하고 싶다. 카타르 월드컵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그 영어 영상까지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냥 한국어 영상으로만 끝내지 않고 번역해서 영어 영상도 올렸는데 실제로는 뭐 조회수 뭐 20몇, 30몇, 뭐 많아야 50몇.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그걸 꼭 해야 돼?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돈을 써야 돼? 네. 혹시 여기 장문원 직원분들 계실까요? 네, 안 계시죠? 네. 장문원에서 그랬거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야 돼? 왜 그게 필요 없는 일을 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결국엔 그걸 통해서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공연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까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내가 우리 예술단을 위해서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외부 기업, 또 단체 지원을 위해서 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꼭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들은 자체적인 작품을 하나씩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문화재단이라던가 이런 예술단들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는 작게는 40분 정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예술 작품을 원해요. 그 작품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작품의 이력이 있어야지만 이 작품을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걸고 지속 가능한 장애 예술 이런 식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지속적인 뭔가 이력이 남는 작품들을 만들어야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묵화의 무슨 작품 그 작품 좋더라 이번에 해보자 하늘림 연주단의 무슨 작품 그 작품 되게 감동이 있어 해보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것들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의 이름으로 활동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력이 남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랄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작업도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한울림 예술단이라던가 묵화라던가 이런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좀 같이 진행해 주시면은 서로가 조금 더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질문만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드렸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냥 영상 제가 이 한울림 연주단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제가 감동도 많이 하고 아까 계셨던 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되게 뭔가 따뜻하다, 저 음악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게 프로그램성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 예술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습과 그냥 프로그램성으로 어떻게 보면 학예 같은 느낌 이게 약간 경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에 대한 문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 또 장애 인식 개선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연 섭외를 많이 하고 공연의 무대에 많이 서야
이제 단원들도 자극을 받고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예산 확보 또 무대에 서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연주단이 그 사업장으로 시작한 연주단이 아니고 처음에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성인당 되면서 성인 되면 교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이제 단원들이 다 그만뒀었어요. 그만두고 그냥 주간보센터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라고는 했는데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분명히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공연 1회부터 이제 지금 7회까지인데 제 생각에 5회까지는 학예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땠냐? 진짜 공연 같았냐? 그러니까 되게 감동은 있는데 그리고 이 전보다는 괜찮은데 학예회 같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럼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돈을 벌 수 있는 연주단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제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 연주의 질적인 부분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숙련도가 낮더라도 멋진 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실로폰이라는 악기를 선택했고 처음에는 오는 게만 했다가 아이들의 능력이 늘어난 만큼 콘트라바스 하고 반음계 사고 그리고 지금 마림바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점점 되고는 있는데 이 한계점 어떻게 극복하지? 그럴 때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하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자. 하지만 우리 발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꾸준히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 멋지게 연주를 하고 더 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 기회가 돼서 그 광고 기획자들이 하는 별에는 밤이라는 마이크로 트렌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토론 내용이 뭐였냐면 소수 집단, 노숙자, 그다음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소수 집단의 특성을 찾아내서 광고 카피라이트로 만들고 그걸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발표자로 이제 나서서 한울 연주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광고 기획자들이 마케터들이 발달장애인을 어떤 카피라이트를 썼냐면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 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제된 감정과 기술로 사회성 의사소통 기술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들은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편인데 저도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사람 있잖아. 이러 그랬었는데 그 얘기 듣고 맞아. 저게 약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특징이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조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정리한 거는 그러면 우리는 발달 장애인의 스토리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발달 장애인의 이야기는 너무 순수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세상 사람 우리 사람들이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느라 지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 사랑, 믿음, 그리고 함께함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툭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을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로 노래로 음악으로 담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시작이 제가 연주단이 성인 연주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공연을 통해서 얻는 단원들이 얻는 유익 그리고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메시지에 연결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번 연주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거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오케스트라 혹은 이제 국악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주 형태도 되게 생소하고 악기도 생소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예술 고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연주단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홍보랑 마케팅 참 필요한데 그게 정말 쉽지 않구나.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감사하게 한 재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10년간 지금 저희 연주단을 후원사로 계속 있어 주셔가지고 운영비와 어떤 인건비 그리고 이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아까 음악 치료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그 센터 운영이랑 같이 충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원들의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년 사업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공모에 이제 자금을 따내면 그걸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사업장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모기업을 만나서 사업장을 하는 게 꿈이긴 한데 그건 당장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라서 몇 개월 전에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희가 우리를 알려야 할 때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지금 성인된 단원들이 그냥 직업 없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 우리 연계 고용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문화예술로 연계 고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플랫폼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라도 한번 해서 저희들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이라도 일단은 3시간, 4시간 일하는 걸로 해서 돈을 받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력을 쌓아서 이렇게 하는 연주단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걸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연주단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좀 그래서요. 요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 박영주 선생님께서 이어나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마지막 토론이고 시간 관계상 50분에 끝나더라고요. 딱 8차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육까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모든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일반적인 음악 교육이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음악 선생님 혹은 초등학교 때 음악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인데 지금 오늘의 토론이 전문가 양성인 거죠. 그런데 사실 아까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장애 예술인의 삶에서 장애를 뺐을 때 지속가능한 예술인의 삶도 사실 지금과 똑같습니다. 누가 전문가로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사실 비장애인 영역에서도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AI가 도입되는 시기고,
우리가 이제 삶이 조금 변화할 때 모두 예술 연주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혹은 전문 예술가 수준이 아니라면 우리의 연주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술 전문가를 이제 장애 친구들의 예술 전문가를 얘기하는 자리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하자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혹은 우리가 음악을 향유하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발제자님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연주를 하면 그들만,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만 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장애 친구들이 하는 연주도 너무 좋고 비장애 선생님들 하는 연주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들만이 하는 리그에 참여자로서 참여한다면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가요도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가요가 듣고 있다가 어머 무슨 노래 들어? 이 노래인데 되게 좋아. 별거 아닌데 아니야. 자기 스스로 갖고 만들고 이제 사회적 얘기를 넣는 거죠.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대. 한번 들어볼까? 괜찮네. 같이 가자. 요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 물론 예술가로서의 그 전문성은 어느 정도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들만의 이야기를 넣어서 연주를 한다면 사실의 연주의 그 질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연주가들도 그럼 조성진 아니면 연주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그들만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그들만의 연주에서 참여하고 그게 확장되어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삶의 여정지도라고 혹시 보시면 이게 금방 얘기를 지나가셨는데 우리 비장애 친구들도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가 되고 싶어 하면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이제 관계자님들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돌아가시면 삶의 여정 지도를 한 번쯤은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모델링이라고 하시는데 롤 모델은 무엇이며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얘기를 한다면 오늘의 이 학술 포럼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삶의 여정 지도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발제자님께서는 삶의 여정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사전에 드렸습니다.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있다면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참석자님들께서 대개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제자들과 혹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부터 좀 다른 장애 예술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오히려 얻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얻었는데요. 질문하신 부분부터 제도 생각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부분을 특강들을 좀 진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보셨던 이 그림도 사실 그때 이제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유행이 지난 게 그 당시에 이제 놀스페이스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 산에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부분에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로드매핑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파리 논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배움을 할 때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수는 뭐냐면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애 우리 예술인들로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역량들. 그러니까 한울림에서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든 게 그런 새로운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화될 때까지 간다든지. 근데 그 부분까지 갖고 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깨트린다고 얘기해서 파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거는 발전시키고 나한테 안 맞는 부분들을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면은 더 이상 배울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떠날 일에서 이제
이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이제 롤 모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먼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손마사요시, 그러니까 손정희죠.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그래서 일본의 뭐 1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3대 부자가 되기도 한.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급한 3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갖은 탄압과 어떻게 보면 무시와 천대 이걸 극복을 해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호적이 있는데 호적이 없어요. 그냥 기척길 옆 오막살이에서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입지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9살 때 자기 인생 로드맵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살에는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로드매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막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들이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성공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실제 부딪힐 때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수영하는 거랑 물에 진짜 빠져보면 물을 한번 먹어보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것도 조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어디, 2단계에서는 어디, 3단계는 어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결국은 모든 결과만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인생을 조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인생은 결과일지 과정일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했는지 안 됐는지는 죽을 때 돼봐야 이게 이제 판정이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체험, 가치 자체가 결국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과정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뭐냐면 그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목표가 제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랑 계속 차이를 줄여나가는 일련의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피드백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모델링 얘기를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요즘에 아까 얘기했을 때 요즘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무책임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문제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옛날에 뭐 30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 건 버릇이 없다 뭐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기원전 400년 전 사람인데 요즘 애들은 참 문제가 심각해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또 1300년대에 또 있던 이분들도 항상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장애가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 차원으로서 과정 관리 부분 목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건 같이 가는 거죠. 혼자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족으로 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썼을 때도 했을 때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한 게 아까 했던 한울림이라든지 미랄이라든지 이런 파트너들과의 작업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사실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물은 많이 있어요. 질적 연구라고 하죠.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제 장애 친구들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연구는 많은데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음악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뭐 그렇지만 비장애인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장애 친구들은 스펙트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연구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학생들, 자기 학생들과 이런 활동들을 잘 기록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성공, 이제 우리 오늘은 목표를 이렇게 했고 삶의 여정지도를 시작해서 10년 뒤에 지금 이제 2위잖아요. 10년 뒤면 얼마나 발전되어 있겠어요. 10년 뒤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라는 게 나온다면 조금 더 세상에 조금 더 감동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